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겐 멀게 느껴지는 비극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요,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해서 실제로 목숨까지 잃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자료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파병을 갔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 소모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그 피해 대가로 대체 무엇을 챙기고 있는지, 또 이 모든 일이 북한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참혹한 현실의 조각들을 맞춰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전장의 현실부터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사용한다는 이른바 4단계 제대 전술이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첫 번째 단계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일회용 제대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일회용.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 역할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부대, 즉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요? 네, 이들의 임무는 공격의 가장 선두에 서서요. 적진을 향해 그냥 무작정 돌격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겠죠. 그 과정에서 이 부대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바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적의 화력이나 방어진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목숨으로 적의 지도를 그리는 역할이라니. 이 일회용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죄수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 내 죄수들로 구성된 스톰제트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가 그 역할을 수행했죠. 스톰제트. 네, 자유를 대가로 사지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 병력마저 거의 다 소모가 되자 최근에는 새로운 공구번을 찾은 거죠. 새로운 공구번이요. 바로 몽골, 인도, 네팔 같은 곳에서 온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스톰 V 부대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은 파병된 북한군이 바로 이 스톰 V 부대에 속해 있을 가능성, 그래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소모품처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이 러시아 죄수들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희생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정보가 활용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인 특수제대가 투입돼서요. 노출된 우크라이나 진지에 폭격 같은 중화기 공격을 퍼부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적의 저항이 약해지면 3단계 돌격제대가 본격적으로 진격해서 목표 지점을 점령하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전열제대가 점령지에 들어와서 전선을 구축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이제 그런 4단계의 흐름입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잔인하다는 걸 넘어서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그 악명 높은 전술과 정말 판박이네요. 맞습니다. 병사 3명한테 총 한 자루만 쥐어주고 앞에 있는 동료가 총 맞고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싸우게 했다는, 네네. 심지어 겁을 먹고 후퇴하면 뒤에서 아군인 정치장교가 총으로 쏴 죽였다는 그 전술 말입니다. 바로 그 비인간적인 인해의 전술의 현대판인 셈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자국민을 총알의 바디로 썼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북한의 젊은이들한테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웃소싱이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젊은이들의 희생은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아주 계산적인 방식인 겁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지만 자국의 청년들을 이렇게까지 사지로 내모는 김정은의 계산은 대체 뭘까요? 이 정도의 비정함이라면 그 반대 급부도 엄청나야 할 텐데요. 네. 자료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지목하더군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핵심은 외화벌이, 그것도 아주 절박한 외화벌이죠. 물론 북한하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파병 대가를 공개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국적의 용병들 증언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추산액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입대를 하면 일시금으로 약 2,000달러를 받고요. 월급으로 또 매달 2,000달러 정도를 받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2,000달러? 이걸 만약 북한군 1만 명이 파병되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일시금은 빼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만 합쳐도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요? 네, 한 달에요. 1년이면 3,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죠.
와, 매달 278억 원의 현금이 꽂힌다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돈줄이 말라붙은 북한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겠군요. 그렇죠.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사실 안 봐도 훤합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은 과거 중동 건설 현장이나 러시아 벌목수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그랬죠. 네, 그들의 월급 역시 70에서 90%를 당의 충성자금으로 바쳐야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 병사들의 목숨값은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죠.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계산에는 사망보험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사일 경우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 돈마저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해외 파견 군인이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북한 당국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상금을 가로챈 전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가족들은? 가족들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다가 세월을 보내는 거죠. 결국 살아도 착취당하고 죽어서도 그 목숨값마저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구조입니다. 이런 참상이 알려지면 아무리 철권 통치하에 북한이라고 해도 내부에서 동요가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요.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의 불만인가요? 전쟁터에 보내려면 당신들 자식이나 고위 간부 아들부터 보내라. 왜 우리 아들만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격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이 정말 악랄합니다. 불만을 잠재우려고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족들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 강제 이주에는 두 가지의 선택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격리입니다. 격리요? 파병 군인 가족들의 불만과 슬픔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아예 그들을 사회로부터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불만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바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병 군인들의 가족을 특정 지역에 모아놓고 감시함으로써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들에게 무언의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무언의 협박이요? 네, 네가 만약 여기서 탈영하거나 항복하거나 러시아군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북에 있는 네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라 라는 거죠. 병사들의 몸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북에 있는 가족에게 묶어두려는 아주 비열하고 효과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심리적인 족쇄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항복하면 잘해주겠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을 자료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포로가 되면 하루 3끼 고깃국을 먹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한국어 영상을 유포하고 있죠. 하지만 자료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더군요. 순진한 접근법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고깃국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저 거대한 공포와 죄책감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네. 북한 병사들의 특수한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좀 미숙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항복이라는 건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조국과 수령에 대한 배신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죄라고 쇠뇌를 받아왔습니다. 고깃국 몇 그릇에 유혹하고 가족의 몰살이라는 공포. 이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무게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북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탈출구를 열어줄 방법으로 자료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훨씬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접근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투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북한군 동료가 직접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동료가 직접요? 네, 다른 병사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인은 선전 100마디보다 어제까지 같은 참호에서 떨던 전우의 목소리,
나 여기 와보니 안전하더라. 너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죠. 확실히 그게 더 마음에 와닿겠네요.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로의 탈출 안내서 같은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자는 겁니다. 생존 매뉴얼이요? 네. 막연하게 항복하라고 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서 안전하게 우크라이나군 진영까지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A부터 G까지 알려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뭐 탈출 전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탈영병을 발견 즉시 사살하는 러시아군 감시조나 처형조를 피하는 방법,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을 발견했을 때 양손을 들고 천천히 무릎 꿇는 식으로 투항 신호를 보내는 법, 같이 아주 실용적이고 생존에 직결되는 정보들을 담는 겁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방법을 모르면 시도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군요. 이건 선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그 절박한 눈높이에 맞춰서 공포를 이겨낼 용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줘야 한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적인 제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갓 20살을 넘겼을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터에서 김정은 정권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는 이 비극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자료에 등장한 한 탈북민의 증언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첫날 밤에요. 집이 그립고 무서워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울던 친구들 이야기 말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동료의 시신을 넘으며 돌격해야 하는 북한 청년들의 공포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소련군 대위 출신이었던 할아버지, 김일성이 세운 나라에서 그의 손자가 이제는 자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목숨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사이버 전사를 키워서 암호화폐를 훔치게 하더니 이제는 정규군까지 용병으로 팔아넘기는 지경에 이른 거죠. 참담하네요. 네,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료들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의미 없는 참호전에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에 분노한 독일 어머니들의 반발이 결국 독일 패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아, 어머니들의 반발이요? 네. 왜 당신 아들은 후방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내 아들만 최전선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그들의 외침이 전선을 흔들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실실이 어떻게든 북한 전역의 어머니들에게 온전히 전해진다면 과연 그들의 눈물이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까요?